뉴스 하이킥. 9월 7일 오늘은 제1회 푸른 하늘의 날입니다. 단 하루라도 미세먼지 없는 하늘을 보자는 취지에서 지정된 건데요. 먼지는 없지만 푸른 하늘 보기가 참 쉽지 않은 요즘입니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 저는 표창원입니다. 오늘 오전까지 전국이 태풍 영향권에 있었습니다. 지난주 태풍 마이삭이 지나간 지 불과 나흘 만인데다가 태풍의 경로도 유사해서 걱정이 컸는데요. 잠시 후 성장경의 타임라인에서 이번 태풍의 피해 상황 자세히 점검해 보겠습니다. 월요일은 국회 하이킥이 있는 날이죠. 더불어민주당 설훈,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두 분 준비 중이고요. 그에 앞서 대부업 최고금리를 연 10%로 낮추자는 주장을 들고 나온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전화 인터뷰로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추가되는 문자번호 샵 8001번 혹은 무료인 미니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소개되는 모든 분들에겐 뉴스 하이킥 시그니처 선물 바나나킥 보내드립니다. 유튜브에서도 뉴스 하이킥 검색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성장경의 타임라인으로 갑니다. 성장경의 시간은 거꾸로 흐른다. 뉴스 타임라인. 뉴스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남자, MBC 보도국의 보배 성장경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태풍 하이선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지금은 완전히 빠져나갔나요? 네, 맞습니다. 오늘 오전 9시쯤에 울산 인근 해안에 상륙을 했다가 네. 계속해서 동해 해변 따라서 올라갔거든요. 오후 1시 반쯤에 강릉 북쪽 바다 통해서 빠져나갔습니다. 제주도를 포함한 한반도 서남 쪽부터 태풍 영향권에서 벗어나면서 지금은 특보가 다 해제가 됐는데요. 네. 아직도 안심하기 이른 것이 태풍 영향권에 들어가 있는 지역들 여전히 많이 남아있고요. 특히 강원 영동 지역에서는 강한 비바람이 오후 늦게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가장 걱정되는 것이 피해 상황인데요. 네. 침수 피해, 강풍 피해 많이 발생했다는 보도들이 계속 있던데요. 그렇습니다. 인명 피해도 있었습니까? 네, 강원도 삼척에서 석회석 광산업체에서 일하는 40대 남성이 채굴 작업을 하다가 대피를 하던 도중에 도로 유실 때문에 배수로에 빠진 뒤 급류에 휩쓸려서 실종되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부산에서는 강풍에 쓰러진 간판에 한 남자분이 머리를 크게 다치는 일도 있었습니다. 경남 거제에서는요, 아파트 뒤편에 절개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쓸려 내려온 토사가 주차된 차량들을 덮쳤고 주민 60명 정도가 대피를 했습니다. 역시 거제의 한 지하차도에서는요, 물이 차는 바람에 차량 운전자가 차 지붕 위에 올라서 대피해 있다가 고립돼 있었거든요. 네. 출동해서 구조대원들이 출동해서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태풍이 상륙했던 울산의 경우에는 현대자동차, 울산 오공장과 현대모비스가 한때 정전이 됐습니다. 전국적으로도 한 수만 건 정도 정전 사고가 있었고요. 네. MBC에도 강풍에 가정집 지붕 날아간 그림, 또 건물 외벽이 떨어지고 또 전신주 넘어지고 하는 그런 제보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네. 특히 지난주 나흘 전이죠. 10호 태풍 마이삭의 경로하고 오늘 태풍 하이선의 경로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먼저 피해를 입었던 곳이 또다시 피해를 입는 엎친 데 덮친 그런 꼴이 많았습니다. 네. 이제 또 복구 시작해야 될 텐데요.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밤까지는 계속 마음을 놓으면 안 된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네. 근데 또 다른 태풍 발생 소식도 들려오네요. 이 지금 소식은, 태풍이 네. 발생을 한 건 아니고요. 아니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름을 지은 노을이라는 태풍이 발생한다면 그 이름이 붙는다라는 거고요. 아직까지 발생했다는 소식은 없습니다. 아마 예. 생기게 되면 가을 태풍이 또 하나 더 생기는 거겠죠. 네네. 노을이라는 이름을 북한에서 장명했다고 네네. 그 보도가 또 나오고 있네요. 네. 잠시 후에 기상청 연결해서 이 소식은 자세하게 다시 나눠보고요. 네네. 다음 소식,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 결국 네. 보석이 취소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법원이 검찰이 청구했던 보석 취소 청구를 20여일 만에 받아들였습니다. 네. 전 목사에게 보석 허가를 했을 때 조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전 목사가 재판받고 있는 사건 또는 위법한
집회에 참가하면 안 된다라는 거였는데 네. 광화문 집회 참석 등으로 전 목사가 이 조건 어겼다는 겁니다. 네. 이에 따라서 전 목사가 5천만 원 보석 보증금도 냈었는데요. 그중에서 3천만 원도 몰취, 즉 돌려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네. 그리고 법원의 보석 취소 결정에 따라서 검찰이 바로 재수감을 시켰습니다. 보석 140일 만인데요. 오늘 오후에 바로 서울 장위동에 있는 정광훈 목사 사택으로 경찰이 가서 신병을 확보했고 원래 수감돼 있었던 서울구치소에 수감했습니다. 아하. 혹시 지지자 등과 충돌이 있을까봐 경찰이 기동대까지 배치했었는데 네. 3시 40분쯤 전 목사가 순순히 집 밖으로 걸어 나왔다고 합니다. 아, 예. 그냥 말없이 갔습니까? 아니면 또 한마디 했습니까? 한마디 했습니다. 기자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네네. 대한민국이 전체주의 국가로 전락했다. 대통령 명령 한마디로 사람을 구속시킨다면 국가라고 볼 수 없다. 나는 감옥 가지만 국민 여러분이 대한민국을 지켜달라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자신과 사랑제일교회는 방역을 방해한 적이 없다면서 언론에서 방역 방해를 기정사실로 몰고 가니까 재구속되는 거다.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해서 항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보수단체들 10월 3일 개천 전에 또 집회하겠다고 한 70건 정도 신고를 해놨다고 그러는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 기자들이 집회 진행할 거냐라고 물어봤더니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 전공의들 네. 내일부터 진료 복귀 발표가 있었던데요. 네. 그런데 조금의 여지를 또 남겼네요. 네,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는 오늘 전체 전공의들을 상대로 한 온라인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네. 박지현 비대위원장은 내일 오전 7시를 기해서 단체 행동 수위를 1단계로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전협이 말하는 1단계는요. 전공의 전원이 업무에 복귀하고 병원별 비대위 체제를 유지한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1인 시위는 한다 뭐 이런 정도 내용이 들어있고요. 네. 근데 안 된다. 정부로부터 의료정책 전면 백지화 약속을 얻어낼 때까지는 복귀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많았고요. 파업 중단 여부를 모든 전공의들의 투표로 하자는 목소리도 있었는데 네. 비대위는 정무적 판단으로 최선의 선택이라면서 전체 투표에 붙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박 위원장 포함한 집행부는 간담회 직후에 총사퇴를 했습니다. 복귀 반대 의견도 있는 만큼 병원별로 상황을 좀 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일단 내일 상당수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에 복귀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대전협이 불씨를 남겨놨습니다. 예. 내일부터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 시작되는데요. 응시 거부한 학생들 응시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박 위원장은 2주 내에 의대생들에게 의사시험을 재응시시키거나 아니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연기를 하지 않는다면 단체 행동 강화에 나설 거다. 지금 1단계인데 2단계, 3단계 올리겠다는 거고요. 네. 의사협회 역시 당정과 한 합의의 전제에 의대생 보호가 포함돼 있다. 이를 훼손한 합의는 의미 없다면서 응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에 대한 구제책이 마련돼야 한다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어제 응시 접수가 끝났지 않습니까? 네. 정부 입장은 어떤 거죠? 정부 입장 단호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의사 국가시험을 한 차례 연기한 이상 재신청을 다시 연장하거나 추가 접수를 하는 경우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네. 이미 지난주에 의사협회와의 단일 협상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응시 마감을 어제 자정까지로 또 한 번, 2번 연기를 했거든요. 그랬죠. 그런 만큼 응시 의사가 있었다면 이미 등록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네. 그 마감 어젯밤 12시였거든요. 추가 접수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응시 대상 3,172명이었는데 446명. 원래 응시 취소 안 했던 응시생만 그대로 남아있었고 추가 접수가 없었어요. 예. 응시율로 보면 14% 남짓됩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실기시험은 예정대로 진행한다라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이 경우에 응시 못한 의대생들은 의사 자격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한 해 유급이 불가피합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당장 내년부터 충원이 돼야 되는 인턴, 공중보건이 그리고 군의관 수급의 차질이 예상이 되는데 네. 정부는 큰 차질은 없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문자 하나 바로 들어왔는데요. 8711님, 성장경 기자님도 월요병 있으신지 문득 궁금해집니다. 목소리만 들어선 절대 없으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제가 기자생활 25년 했는데요. 네. 월요병은 지병입니다. 지병입니까? 뭐 누구나 일반 있는 직장인과 거죠. 마찬가지네요. 건강검진에는 안 나오지만. 아, 그런가요? 네, 추가시켜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새로 항목을. 네, MBC 보도국의 보배 성장경 기자였습니다. 내일 또 와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퇴근길 넘버원 프로그램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을 듣고 계십니다. 지금은 대부업체가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면 최대 24%까지 이자를 받을 수 있는데요. 24% 이자는 너무 비싸다. 법을 개정해서 10% 이하로만 받게 해야 한다.
이런 내용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민주당 지도부에게 건의를 했습니다. 직접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지사님 나와 계시죠?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생 여기서 뵈니까 많으시죠? 더 반갑네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상황이 상황인 만큼 코로나19 질문 먼저 좀 드릴게요. 현재 경기도 상황 어떻습니까? 현재로서는 이제 급증세는 좀 멈추고 네. 완만하게 좀 감소세를 보이고 있긴 한데요. 네, 오늘 어젯밤 12시 기준으로 경기도 31명, 네. 전국으로 119명이었는데 오늘 발생도 어제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아, 예. 경기도 상황은. 네, 근데 문제는 이게 고령자가 많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중환자로 이완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중환자실에 좀 문제들이 생길 수 있고요. 아, 병상 부족이요? 네, 이게 네. 병상도 이제 일반 병상하고 음. 중환자실이 있는데 중환자실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아, 그렇죠. 네. 근데 아시겠지만 이 광화문 집회, 그다음에 사랑제일교회 관련자 이분들이 고령자들이 많으세요. 네, 그래서 이 고령자들이 많은 게 문제고 네. 또 한 가지는 경로가 불명한지 왜 감염된지를 모르는 사람이 평균적으로 한 22%쯤 돼서 네. 추적이 안 되니까 아. 이게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네, 네. 우리가 모르는데 이런 문제들이 좀 있긴 합니다. 좀 네. 걱정이 되죠. 아, 그러게요. 관련해서 특히 이제 광화문 집회 참석한 사람들 지사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적 조사 다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현재 네네. 마무리가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니요, 여전히 뭐 거의 2,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검사를 안 받고 있고 네. 그중에 저희가 20명 고발했는데 여전히 계속 이렇게 버티고 있어서 어디서도 감염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서요. 좀 걱정이긴 합니다. 네. 예, 지금 이게 일단 추세는 약간 꺾인 것 같지만 네네. 조금만 방심하면 급작스럽게 확산되거든요. 아, 그러게요. 네. 네. 좀 협조해 주시면 좋겠는데 정말 참 답답하고 그러네요. 그러네요. 그런 상황에서 또 걱정인 게 개천절 뭐 네. 광화문 보수 단체들이 집회 또 하겠다 이런 신고를 했다고 하는데요. 네. 어떻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사님? 저도 언론 보도에서 봤는데 네. 이분들이 정말 이 나라의 국민들이 맞는가 싶습니다. 네. 더군다나 나름 보수 단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나라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던데 그러게요. 그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나 우리 국민들에 대한 애정이나 뭐 연대의식, 뭐 이웃에 대한 사랑 이런 게 완전히 결여된 거 아닌가. 네. 정말 사람 맞나 싶을 정도예요. 네네. 지금 아시다시피 8.15 집회나 제일사랑교회 같은 교회들 때문에 지금 확산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환자가 많이 발생하는데 네. 어떻게 이런 걸 하겠다고 이렇게 음. 좀 이러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네. 그 법원의 그 집회 허가 결정이요. 지난번 네, 8.15 네. 집회 때 2개의 집회를 허가해줘서 큰 문제가 됐었지 않습니까? 네네. 이번에 개천절 집회 신고에 대해서는 법원의 태도가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그때는 아마 법원이 약간 판단을 잘못했던 거 아닌가 싶어요. 네네. 최선을 다했겠지만 법원은 이제 제출된 자료로 보니까 아마도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겠다는 아마 뭐 그런 관점에서 판단하셨던 것 같은데 네. 이제 부작용이 이제 생긴 것이고 네. 예측하지 못한 부작용이 생겼고 그게 현실화된 상태라 네. 이번에는 뭐 국민 법 감정에 맞게 결정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됩니다. 네네. 예, 이제 본격적인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고리 불법 사채 무효화 법 제정 요구하셨지 않습니까? 네. 네, 잠깐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저희가 과거에 이제 고도 성장기 아마 네. 7%에서 10%씩 연간 성장하고 막 물가도 1년에 막 5% 10%씩 오를 때 예. 그때는 이제 남의 돈 빌려주면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보다는 더 이익을 봐야 되지 않겠어요? 네네. 그래서 대개 한 24% 이상은 받지 마라. 24%만 받아도 물가 상승률이 10% 그리고 보통 시중 이자가 은행 이자가 뭐 한 7% 뭐 이럴 때인데 네. 24%면 많잖아요. 3-4배 받은 거니까. 그렇죠. 그래도 그 이상은 받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상황이 경제 성장률이 0%대, 네. 대출 이자, 예금 이자가 뭐 1-2%대, 그다음 물가 상승률도 1-2% 막 이런 때인데 네. 24%라고 하면 그 10배가 넘지 않습니까? 네, 그러게요. 네, 그래서 이런 거는 정상적인 금융 거래라고 할 수가 없고 결국은 수탈이기 때문에 개인 대 개인의 수탈이기 때문에 네. 좀 낮춰야 된다. 네. 근데 낮춰야 된다고 제가 10% 이하로 낮추자라고 제안을 했더니 반론이 지금 뭐냐면 네. 그러면은 불법 사채 시장 가서 돈 빌릴 거 아니냐. 네, 그러게요. 그러지 않을까? 뭐 풍선 효과. 일견 말이 예. 돼요. 예, 네, 풍선 네. 효과라고. 네. 그런데 제가 이 말이 안 되는 소리다.
방법은 간단하다 그러면 네. 불법 사채 시장을 없애면 되지 않냐. 아하.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어떻게 없애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 네. 저번에 우리가 한번 해봤잖아요. 네. 그 유흥업소에 선불금 줘가지고 사람들 노예처럼 부리고 막 아하. 성매매 강요하고 이런 거 있었을 때 네네. 무효화. 그 선불금 없애는 방법 간단하잖아요. 네네. 빌려줘도 못 받는다. 네. 불법을 목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 없어졌어요. 네. 그래서 이것도 저는 첫 번째 방법으로는 10% 이상, 예를 들면 아니면 15%든 20%든 지금도 24%라는데 막 1000%, 10,000% 받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게요. 예. 근데 이거를 그렇게 위반을 해도 다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남겨놓으니까 계속 하는 거고 처벌은 별거 아니고 하니까 계속 하기 때문에 제일 좋은 방법은 이자 제한법을 어겨서 네. 돈 빌려준 거는 불법 이익을 얻으려고 한 거고 나쁜 거니까 네. 못 돌려받는다. 이러면 깔끔하게 해결된다. 그러니까 무효화해라. 네네. 라는 말씀을 한번 드렸고요. 네.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 게 이겁니다. 그러면은 뭐 국민들이 돈을 못 빌릴 거 아니냐 또 이렇게 얘기해요. 네. 근데 이게 참 답답한 것이 우리 그 교수님은 경찰 출신이시잖아요. 네네. 치안을 하던 분 입장이라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치안이 이제 좀 불확실해서 뭐 인력도 부족하고 뭐 이래서 동네에 강도가 많으니까 네. 조직폭력배들이 동네 업체들한테 나 강도 안 당하게 줄 테니까 보호비 내라 그리고 갈취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면 네.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치안을 강화해서 강도도 못하게 하고 조폭에 갈취도 못하게 둘 다 막아야지. 네. 혹시 나가가지고 강도 당할 염려가 있으니까 차라리 조폭한테 조금 덜 뜯기고 있어라. 이런 거랑 비슷하단 말이에요. 아하. 네네. 방법이 없는 게 아닌데 음흠. 그래서 이번에는 무효화하자. 네. 그리고 영 그 24% 빌려서 사람이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러게요. 네. 지금 뭐 예를 들면 민간 기업들 잘 나가는 기업들이 영업이익률 연간 8%면 엄청 잘 되는 건데 네. 24%를 수익을 낼 사업이 뭐가 있겠어요. 결국은 죽지 못해서 빌려서 쓰는 건데 네. 결국은 이게 사회 취약계층이 되기 직전이거나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 그렇죠. 여기는 저희는 복지적 대출을 좀 해주자. 아하, 복지적 대출이요? 그게 네. 무슨 말씀이냐면요. 우리는 뭐 아니고 도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공짜로 속된 말로 무상으로 전액 주거나 네. 이게 복지 지출이죠. 네. 돈을 빌려주고 100% 반드시 받거나 네. 안 주면은 막 끝까지 쫓아다니잖아요. 네. 그러지 말고 저는 복지적 대출로 한 50% 떼일 각오하고 네. 대출을 해주는 영역을 만들어내면 예. 복지 지출 외래 줄일 수 있다. 공적 그러지 자금으로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런 네. 거죠. 그래서 네. 소위 서민 대출 중에서도 네. 회수율을 50%에서 60%밖에 안 된다. 한 30%는 떼일 각오하고 네. 목표를 그렇게 잡고. 그렇죠. 대부 업체들이 보통 그 정도 떼인다고 하잖아요. 한 네. 20% 정도. 예. 그 떼인다는 이유로 지금 이자를 이렇게 많이 받으니 그렇죠. 예. 한뭐 공공 영역에서 차라리 음흠. 연만 2%로 돈을 빌려주고 네. 좀 떼일 각오하고 네. 돌려받으면 그걸 또 다른 사람 빌려주고 그러면은 이게 취약계층으로 추락하는 걸 막을 수가 있고 네. 이런 대부업체의 과도한 착취나 네. 이런 것들 막을 수 있잖아요. 예, 예. 이제 우리가 가야 될 길인데 너무 어렵긴 하지만 가야 될 길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하나로만은 목표 달성이 안 되네요. 우선은 네. 불법 사채는 무효화하는 입법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 다음에 현재의 고리 제2금융 금리는 대폭 낮추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대출 못 받는 서민들을 위해서는 복지적 대출이 마련되고, 이 3단계 그렇습니다. 최소한 이게 마련돼야만 가능한 그런 그렇습니다. 현실이네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서 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네. 이제 대부업체들은 대출 회수율이 낮으니까 즉 쉽게 말해서 떼어 먹히는 비율이 높으니까 예, 이자율을 높게 받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일면 일리가 있는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네. 그 이자 제대로 내는 안 떼어 먹는 서민은 무슨 죄가 있어가지고 아하, 그걸 부담하느냐. 남이 떼어 먹는 것까지 부담해야 되냐. 네네. 그러니까 이게 신용 불량자 중에서 이렇게 반환을 하기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대책은 원래 국가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공동체가. 네, 그렇죠. 그걸 네. 가난한 사람들한테 떠넘기고 있는 겁니다. 네. 그 선량하게 24% 열심히 내는 사람들의 돈으로 떼어 먹을 수밖에 없는 네. 이 취약계층을 지원해주고 있는 복지 지출을 개인의 서민의 주머니에 털어서 해주고 있는 꼴이죠. 네. 그래서 이거는 좀 우리가 생각을 바꾸자. 우리가 네네. 대한민국이
21세기 선진복지국가고 OECD 가입국가라고 하는데 네. 어떻게 개인들을 이런 수탈을 하고 수탈당하는 그런 짐승 세계에 동물의 세계에 방치할 수 있느냐. 네네. 크게 돈도 들지 않습니다, 사실. 예, 그 큰 돈이 안 든다고 하시는 그 부분인데요. 네. 그럼 복지적 대출을 위한 그런 손실이 예상되는 그 기금은 재원마련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국은 지금 이 사람들이 예를 들면 24% 이자를 내고 버티다 결국 뭐가 되겠어요? 기초생활수급자 되겠죠. 예.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은 네. 1인당 52만 원의 기초생계급여에다가 각종 주거급여, 의료급여 등등을 다 지원해줘야 됩니다. 아하. 그러니까 그 돈하고 이 돈을 비교하면 저는 네. 큰 차이가 안 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기존의 복지 비용 예산을 좀 재분배하자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좀 늘려서 네. 이런 한계선상에 있는 거잖아요. 7등급 이하 사람들이 네. 돈을 빌릴 곳이 없으니까 네. 이 사람들한테 24%라는 고리에 일본 자금이 들어와서 빌려주고 지금 일종의 갈취에 가까운 네. 그 영업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네. 이 부분을 그 정부에서 좀 감당을 해주면 아하. 저는 더하기 빼기 해보면 네. 저는 큰 손실이 안 날 거라고 봐요. 아하. 예, 예. 네네. 지사님 현실적으로. 네, 시간이 많이 경과돼서 마지막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네네. 아무래도 이 질문 계속 문자들이 들어오네요. 네. 재난지원금 관련인데요. 네.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결국 정부 결정이 내려졌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현재 입장에서 지사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도 민주당 당원이고 네. 정부의 일원이고요. 네. 당연히 문재인 정부 또 민주당 정권 성공하는 게 제 역할이지 않습니까? 저도 그의 일원이니까요. 네, 그렇죠. 잘 되기 위해서 제가 의견은 열심히 내는데 네. 또 어떤 정책이 반드시 옳고 어떤 정책은 반드시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일단 정책이 결정되면 제가 무슨 뭐 반정부 투쟁을 하는 것도 아니고 네네. 그런 입장이 그런 아니시죠? 걸 요구하면 안 네. 되잖아요. 네네. 저는 이제 지금 상태에서는 음흠. 이미 정해진 정책이 현장에서 무리 없이 최대한 국민들 불편 적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것이고 또 네. 제가 그걸 감당해야 되는 것이고요. 네네. 제가 말씀 나온 김에 제가 한 말씀 드리면 네. 저보고 이 무슨 당내 투쟁을 하고 뭐 갈라치기에 무슨 차별화 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이상한 아하. 소리 하는 분들 네. 계시던데. 대선 후보로서의 차별화. 아니, 제가 네네. 네. 제가 그럴 이유도 없는 것이요. 네. 우리가 김대중 대통령,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또 문재인 대통령 이렇게 쌓아온 계단처럼 이렇게 탑처럼 쌓아온 성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민주진영에 네. 이 성과 위에 우리가 그 다음에 또 다른 정부를 만들어서 또 거기 그쪽 위에서 쌓아 나가는 것이지. 네. 그거 다 무시하고 저 벌판에서 뭐 하려고 1층부터 다시 시작하겠으면 네네. 그게 가능하긴 하겠냐 도대체. 네. 그래서 이거야말로 갈라치기의 이제 분열 책동이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네. 저는 정말 문재인 정부나 또 우리 민주당 정권 성공하고 근데 그게 국가와 국민에게도 바람직하기 때문에 거기에 총력을 다하는 것이지 네. 제가 회방 놓거나 이럴 생각 전혀 없습니다. 네네. 네, 네, 지사님 오늘 너무 감사하고요. 네, 못다한 네. 이야기는 다음에 다시 한번 좀 그러시죠.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지사님. 네. 네, 이재명 경기도지사였습니다. 여의도 최고의 골든마우스들이 상암동에 모였다. 국회 하이킥! 네, 바로 선수 입장 하겠습니다. 먼저 여당 대표입니다. 5선에 빛나는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고요. 야당 대표는 야권의 대표적인 4선 중진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야 중진들의 거침없는 정치 토크쇼 국회 하이킥. 지금 유튜브로 함께 방송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모습 보시고 싶은 분들은 지금 바로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 또는 표창원을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이재명 경기지사 인터뷰 관계로 시작 시간이 조금 늦춰졌는데요. 두 분 의원님께 깊은 양해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하나 여쭤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선별적으로 지급하기로 했는데요. 이 방식에 대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꽤 강하게 비판을 한 적이 있었죠. 그동안 보편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다 줘야 한다고 주장을 해왔기 때문인데요. 두 의원님께서는 이러한 이재명 지사의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김기현 의원님부터 하실까요? 예, 저는 이재명 지사 이분이 양다리 걸치기를 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치고 빠지게 하면서 재난지원금을 못 받는 분들에게도 인기를 누리고 그리고
그 친문 진영에서부터도 뭐 배척 안 당하고 하기를 위한 양다리를 걸치게 하고 있다. 예. 아슬아슬한 외줄타기 아니냐. 네. 그런 생각하는데 정치를 하는 사람이 특히 도의사까지 하시는 분이 바로 그날 아침에는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나아가 국가 공동체에 대한 원망과 배신감이 불길처럼 퍼져나가는 것이 제 눈에 뚜렷이 보인다 이러면서 미안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재난지원금을 다 드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셔놓고 그날 당정청 고위당청 회의가 지나자마자 반나절도 안 돼서 정부 여당의 최종 결정에 성실히 따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이게 뭐냐. 네. 뭐 아니 그러면 다 나눠드리다 그런지 아니라 그런지 확실한 입장이 정해져야 되는 게 이렇게 말했다가 저렇게 말했다 양다리 걸친다 그런 생각을 하죠. 이분은 예전에도 그랬어요. 부산시장하고 서울시장 선거에 관련해서 지금 여당의 그 내부 규정에 의해서 공천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공천하지 마라 라고 공천하지 안 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하셔놓고 그 후에 나중에 이해찬 대표께서 왜 지금 공천에 대해서 얘기하냐 그러니까 자기는 공천에 대해서 무공천을 주장한 바가 없다 이렇게 또 말했단 말이죠. 그때 말이 다르다. 이게 네.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네. 서른 의원님. 네. 네. 이 이재명 지사 말씀이 조금 격하게 말씀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네. 말씀하신 대로. 그러나 우리 당내에서 또는 이 언론은 터져 있어야 합니다. 어떤 정책을 놓고서 나는 이런 방법이다. 너는 이런 방법이다. 서로 토론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특혜내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거든요. 네. 그 부분이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 재난지원금, 2차 재난지원금 다 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우선 재정 문제가 큽니다. 아마 7조 5천억 정도 나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다 주게 되면 훨씬 더 많은 재원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자. 이게 일반론으로 통했습니다. 그렇다면 저도 따라가는 입장입니다. 네. 그게 재정 상태가 그렇고 또 이분으로 그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재정도 재정대로 살리면서 그리고 필요한 부분, 꼭 필요한 분들한테는 들어가야 되는 이런 원칙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 제 주장을 굽혔습니다. 재정을 주장할 때는 이게 이 골라내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비용도 들어가고 절차도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그냥 다 제한다면 정부민이 다 주는 게 좋지 않느냐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 정부에서 핀셋 이 재난지원금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러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은 그 방법을 택하자. 그게 합리적일 거라고 보는 거죠. 우리 내부에서는 치열하게 서로 논쟁을 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 안이 있고 저 안이 있고 정부 안이 있고 누구 안이 있고 다 있습니다. 그걸 다 모아서 가장 합리적인 처방을 한다면은 따라가야죠. 당이 해내는 결정인데 저도 논의 과정에는 있었습니다만 옳은 결정이기 때문에 따라가는 겁니다. 네. 그걸 가지고 뭐 양다리를 거치는 이런 거는 정책하지 말자는 이야기하고 비슷하게 들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일단 그 전초전 시작을 해봤고요. 제가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고맙습니다. 네, 본격적인 또 주제가 있으니까요. 네, 국회 하이킥 1라운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라운드 1.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복무 시절 병가 연장을 위해 당시 보좌관이 군부대에 직접 전화했다는 의혹을 두고 야권의 공세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하루빨리 특임검사를 임명할 것과 함께 추 장관이 거리낌 없다면 이를 승인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나친 정치 공세이자 검찰개혁 흔들기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 정치권의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죠.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논란. 지금 국민의힘은 조국 전 장관 때처럼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 같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오늘 추 장관이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던데요. 김기현 의원님, 추미애 장관이 사퇴할 만한 사안이라고 보십니까? 단순하게 사퇴하는 정도 수준이 아니라 이에 대한 법적 책임까지 져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그 직권 남용이라고 지금 고발해 놓은 것이 동부지검으로 배당된다 이런 기사를 받았습니다만 아마 거기에 해당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사건은 전체적으로 보면 권력형 종합 비리 의혹 세트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요. 집권 여당이 그 당시 당 대표였습니다. 당 대표였던 분이 권력을 남용한 문제가 하나 있고 또 엄마 찬스를 사용해서 특권과 반칙을 범한 부분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수사를 담당했던 서울 그 동부지검에서 이 사건을 뭉개고 계속해서 지지부진하게 하면서 심지어 중요한 참고인의 진술을 조사해서 빼버리는 그런 의혹까지 받아서 이 사건에 대해서 공동의 책임 있는 연루 의혹을 져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니냐
이런 정도의 그런 각종 의혹들이 계속해서 증거를 통해서 커지고 있는 상태란 말이죠. 그런데 그 정의의 담당 부서, 그 사건을 그런 사건이 없도록 해야 될 담당 부서의 장관이 지금 본인 당사자이신데 거기에 턱 안에 앉으셔가지고 이 사건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지휘하고 있는 그런 실질적 지위에 있으니 이게 무슨 말이 되느냐. 그러니까 국민적 분노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 결국은 조국과 똑같은 조국도 장관, 법무장관 했고 아빠 찬스를 사용했고 각종 여러 가지 뭐 비리들이 지금 그 재판에 넘어가 있지 않습니까? 완전히 이 조국 시즌 2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 서른 의원님. 이 정말 덮어씌우기입니다. 전형적인 덮어씌우기인데 간단하게 골자를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이 주 장관 아들이 서모 씨가 입대하기 전부터 다리가 안 좋았습니다. 양쪽 다리가 안 좋았는데 2015년 4월에 삼성 서울병원에서 수술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수술 상태로 보면 군에 안 가도 됩니다. 그런데 양반이 2016년 11월 28일에 입대를 합니다. 카츄샤로 들어갔습니다. 가가지고 이게 이제 오른쪽 왼쪽 수술을 했는데 오른쪽 무릎이 또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마저 악화가 됐기 때문에 2017년 4월경에 이 외래증 진료를 받아가지고 1차 병가를 냅니다. 내가지고 2017년 6월 5일부터 해가지고 수술을 받았습니다. 삼성병원에서 오른쪽 다리도 수술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게 열흘간 병가를 냈습니다. 1차 병가입니다. 열흘간 병가를 했고 그리고 열흘 만에 이게 수술을 했는데 됩니까? 안 되잖아요. 2차 병가를 냅니다. 2차 병가는 9일간입니다. 그래서 토탈 합쳐 19일간 병가를 했는데 그 병가 기간에 이제 19일 동안에 실밥도 빼고 다 했죠. 근데 붓기가 다 안 빠져가지고 더 있어야 되는데 더 있을 수가 없으니까 병가를 달라고 그러니까 개인 휴가를 쓰라 이래가지고 이 이제 휴가를 또 며칠 씁니다. 6일간인가 씁니다. 그래서 그 끝이에요. 그리고 부대 복귀해가지고 21개월 마치고 제대했습니다. 이게 전부 내용인데 여기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게요. 본인이나 추 장관이나 아무도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 문제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거짓된 진술을 했습니다. 같이 근무하던 400여라는 애가 이게 일부 일간지하고 인터뷰를 해가지고 거짓된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전화한 적도 없는데 서일병하고 전화했다 그러고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일자도 안 맞는데 일자가 맞는 것처럼 조작을 해내고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게 신문에 그대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이거 엉터리구나 이런 분노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건 가짜였습니다. 순엉터리였습니다. 그리고 막 만들어냅니다. 내용이 없는 내용을.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전부 다 골자인데 내용인데 이걸 야당은 계속해서 부풀려가지고 없는 얘기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빨리 검찰에서 수사를 종결시키고 그 결과를 가지고 국민에게 보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국민이 판단하게 하면 됩니다. 네, 김기현 의원님 혹시 재발론 있으십니까? 두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는데 하나는 그 병장이나 관계자 진술에 관한 것이 거짓말이라고 그러시는데 우리 서른 의원님께서 어떻게 조사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병장이라면 그 당시 당직을 썼다는 병장인 그분이 그날 자기가 당직을 썼다는 것에 관한 SNS 자료를 내놨습니다. 복사를 해서 언론에 보도되었지 않습니까? 그날 자기가 당직을 썼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동료들 사이에 논란이 됐을 때 이것을 스무드하게 잘 넘겨야 된다는 식으로 했던 정확한 그 SNS 글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자신이 동선 그 당시에 그 어디 위치 추적까지 자료까지 다 내놨단 말이죠. 아니 그 병장이 무슨 억하 심정이 있어서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그분이 무슨 뭐 정치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자신이 경험한 사실을 그대로 얘기하는데 그걸 그냥 내용도 그냥 자세히 알지도 못하는 제3자가 막 거짓말을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거야말로 덮어씌우기다. 그런 얘기 하나가 말씀도 있고요. 그 당시에 그 보좌관이라는 사람이 전화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전화를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 조금 있으니까 대위가 와서 이거 휴가라 처리해라 했다는 겁니다. 그거는 관계자들이 지금 진술이 다 나와 있습니다. 심지어 녹취록도 참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류도 휴가 신청서를 낸 것도 아니고 보좌관이라는 사람이 전화를 했다. 전화 한 통화를 해서 이게 갑자기 뭐 병가가 더 이상 안 된다 해서 연가 처리가 된다. 이런 규정이 세상에 있을 수가 없는 거지. 그거는 불가능한 겁니다. 아예 육군 규정상으로도 불가능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거 압력 넣어서 했다. 그 당시에 전화했을 당시에 바로 이 추미애 장관이 그 당시 여당의 집권당의 대표였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두 분이 이것이 문제가 있고요. 네. 또 하나가 육군 규정인데요. 이게 육군 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네. 육군의 환자 관리 및 처리 규정이라는 것이 있는데 네. 여기에 의하면 진료 기간이 11일 초과할 때는 군병원에 입원을 의뢰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열을 넘기는 병가의 경우에 군병원에 설치된 요양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휴가를 발령하도록 이렇게 명시가 딱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그 규정 다 어겼습니다. 네. 그 규정을 지키지 않고 그냥 전화 한 통화를 해서 다 해결했단 말이죠. 심지어 이번에 낸 그 삼성병원이가 그 진료 자료를 보니까 휴가 이미 병가 2차 휴가 병가가 들어가 난 다음 6일 후에 발급된 서류를 그 당시 냈다 그러니 아니 휴가는 6일 전에 시작됐는데 그 심사할 서류를 6일 후에 발급돼서 냈다. 이러니 이게 전체적으로 엉터리다. 그리고 국방부에서는 자료를 하나도 안 갖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 숨겼다라고는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전체적으로 굉장히 총체적으로 사건을 언니가 덮으려고 하고 있다. 그런 네.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네네. 거죠. 짧게 서른 의원님 제 발로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사실은 사실이 아니니까요. 그 저 A 병장이라는 한 사람하고 서일병과 통화했다는 것 통하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을 사실로 좀 우기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그냥 넘어가고요. 특임 검사를 검사. 하자 그러는데 특임 검사는 검사가 잘못했을 때 특임 검사를 하는 겁니다. 지금 수사 중인데 무슨 특임 검사를 합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특임 검사를 야당에서 하자고 그러는데 그건 안 되는 얘기인 건 아실 겁니다. 그건 안 되는 얘기고 특검? 이거 어떻게 특검할 건입니까? 뭐든지 특검하자고 특임하자고. 야당에서는요 사실을 좀 정확히 알고 제대로 이해를 하고 공격을 하든 공세를 펴든지 해야 합니다. 이 내용 같은 경우는 정말 사실이 아닌 걸 억지로 갖다 붙이려고 내용을 보셨으면 이해하지 않습니까? 왜 아닌 얘기를 자꾸 기다고 거짓말을 하고 그러는 겁니까? 자, 내용에 대해서는 너무 첨예하게 다르신데 이건 당연히 수사로 밝혀질 내용인 것 같고요. 특임 검사 말씀을 좀 드려야죠. 예, 서른 의원님 주장은 현재 진행되는 검찰의 정상적인 수사로 밝혀질 것이고 기다리자는 말씀이고요. 김기현 의원님은 거기에 대해서 특임검사나 특검 주장을 하시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 그렇죠. 반론해 주시죠. 특임검사 부분은 이게 이 법무장관 주장을 스스로 자초한 문제입니다. 이 사건을 처음에 담당했던 서울 동부지검의 그 검사장 그분이 법무차관으로 영전을 했는데 그 당시 이 사건 수사가 지지부진하고 안 됐습니다. 지금 고소를 한 지 8개월 지났습니다. 네. 매우 간단한 사건입니다. 아주 간단하고 뭐 그냥 한 2, 3주 뭐 길어도 2, 3주 아니면 1주 안에 사건 다 종결될 있을 만큼 매우 간단한 사건인데 8개월이 지나도록 뭉개고 있습니다. 초창기에 담당했던 그 서울 동부지검장 그분이 뭐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뭉갰다. 그 대가라 이렇게만 생각을 합니다만 어떻든 그분이 법무차관으로 영전해 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동부지검장으로 발령받아간 분 그분이 그 인사는 전부 다 이거 주장관이 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대검에 계실 때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반대하고 추 장관의 의견을 따랐다 이렇게 언론에 보도되어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매우 추 장관이 아주 편향성을 가졌다고 우리가 의심할 수 있는 분이죠. 그런 분이 수사를 담당하는 데다가 그 당시에 그 대위하고 중령 이런 분들이 가서 분명히 보좌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청탁을 받았다라고 그 연락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진실 조서에 기재를 안 했습니다. 그 담당 검사와 그리고 수사관 이분들이 여기에 연루된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검사가 연루되었다는 매우 강한 의심을 받고 있고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법무장관도 지금 고발이 되어 있는 사건하고 같이 이게 조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특임검사의 조사 대상이 되는 거죠. 네, 서른 의원님 마지막으로 아마 한 번 반론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근데 검찰 인사까지 결정하는 법무장관 사안이라서 특임검사와 특검이 필요하다. 반론 주십시오. 뭐 지금 말씀이 검찰 인사한 내용을 소속들이 얘기하시면서 말씀하시는데 검찰 인사가 한 가지 이유로만 진행이 됩니까?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인사라는 게 다 파악해가지고 인사를 결정하는 건데 이 서일병이 이거 가지고 검사 인사를 했겠습니까? 저는 그런 시각으로 제가 세상을 본다면은 안경 써보면 빨간 안경 써보면 세상이 전부 다 빨갛습니다. 검은 안경 써보면 전부 다 검습니다. 그런 식으로 검찰 인사를 갖다가 서일병 건으로 다 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은 무슨 세상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건 그렇게 보실 사람은 아니고요. 검찰 인사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했으니까요. 검찰 인사하고 여가 결부시켜서 얘기한다면은 얘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지금이라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금방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질질 끌 내용이 아니에요. 금방 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동의합니다. 금방 발표하면 돼요. 있었던 내용 그대로 발표하면 됩니다. 제가 아까 주장했던 것하고 크게 차이가 안 날 거예요. 그 내용을 아시고 그 다음에 승부하시길 부탁하겠습니다. 네,
기본적인 어떤 방향성은 두 분이 정확히 일치를 해주셨습니다. 검찰이 빨리 수사해서 진실을 밝히면 된다. 그런데 다만 김기현 의원님께서는 현재 검찰의 수사 진의 구성 또 과거 수사했던 검사들에 대한 인사 결과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의혹이 제기되기 때문에 현 수사진의 수사를 믿지 못하겠다 이런 이제 말씀이시고요. 서른 의원님께서는 그렇게 불신할 사안이 아니다. 인사 자체가 그 사안 하나로만 됐겠느냐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어쨌든 시간 관계상 오늘의 토론은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많은 문자가 들어와 있습니다. 김영종님께서요. 사건을 부풀리지도 말고 은폐하지도 말고 국민들이 바르게 알고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4958님. 두 분 나가시면서 계속 싸우시는 건 아니죠? 스튜디오 나가실 땐 손 꼭 잡고 나가세요. 이렇게 주셨고요. 치열하게 주장을 하시고 서로 비판을 하시되 어쨌든 그 중심에는 국가와 국민이 있는 두 중진 의원님이란 거 저는 너무나 잘 알고 확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짧게 오늘 토론에 대한 어떤 느낌 김기현 의원님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추미애 장관을 빨리 마무리하는 것이 아마 여당이나 대통령에게도 좋을 겁니다. 그것이 국민 정세에 오히려 부합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서른 의원님 짧게. 예, 검찰 개혁을 마무리를 하면은 아마 자연스럽게 추미애 장관은 자기 역할을 다 했다고 할 것 같은데 지금 한창 검찰 개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검찰 개혁에 야당에서도 협조하시길 부탁하겠습니다. 그러면 내일이라도 물러납니다. 네, 오늘은 조금 늦게 시작해서 어느새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뜨거웠던 국회 하이킥 다음 주 이 시간도 기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 함께하고 계시고요. 알려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오후 6시 30분을 기해 한강 영월군 영월대교 지점 홍수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19시 30분쯤에는 주의 수위를 초과할 거라고 예상된다니까요. 인근 지역 주민들께서는 꼭 안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 인근 영월 지역입니다. 저는 7시 10분에 오늘의 표정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늘 그런 사람이었어요. 당신의 세상에 진정한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학몬택 K일 뿐입니다. 이제 나는 깨어났고 호르몬으로 조절되는 머리도 다시 살아났습니다. 책임은 즉시 정상으로 밀려납니다. 리더 DMI는 자신이 틀렸다는 것이 다행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할머니, 쉽지 않아요. 차갑게 두지 마세요. 나는 부드럽게 조언했습니다. 그래도 이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은 반드시 등록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녀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교육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단 하룻밤 만에 전진하고 후퇴하는 방법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나는 어른이 된 듯 큰 원칙을 말하며 굳건한 다짐을 했다. 나는 표정을 거의 지울 수가 없었다. 나는 또한 그가 장소를 바꾸는 방법을 생각하도록 도왔습니다. 퀴방문 바로 앞에서 할머니는 이른 아침에 약속했습니다. 노부인은 문을 열고 큰손자가 문 밖에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을 보라고 약속했다. 그냥 고개를 끄덕이며 사이를 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진실합니다. 정말 치명적인 무기입니다. 노부인은 약속했다. 어떻게 마음이 여린지 않을 수 있겠는가?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울었지만 결국 나는 여전히 약간의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온 가족이 동시에 나를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나는 DMI가 나를 찾아올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안곤의 심각성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당신은 나를 따르거나 여기에 머물기를 선택하십시오. 사실이에요. 사람들이 당신을 안타깝게 생각하게 되니 멀리하세요. 우리 일을 방해하지 마세요. 간호사가 무례하게 앞으로 나서 허리를 세게 밀자 연약한 이미지가 즉시 사라졌습니다. 그녀가 언제 떠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자 한 간호사가 그날의 영상을 온라인에 올렸습니다. 네티즌들은 리더 DM이가 했으며 입었던 고귀한 망토를 다시 벗겨냈다고 비난했다. 그녀의 의도도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모든 변장은 쓸모가 없습니다.
그녀는 다시 돌아오면 이길 수 있다고